이번 일본에 대한 무역 규제와 이를 통해 촉발된 모든 사태를 지켜보며 일본이란 나라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면서 우리에겐 원수 같은 나라, 그리고 우리를 한때 강점했던 나라이면서 한때 스스로를 가장 먼저 탈아입고한 나라로서 우월감을 가진 나라, 그러면서도 알고 보면 우리로부터 늘 문화를 수입해갔던 나라.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웃. 일본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일본,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일본의 권력 주류인 우익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성장과 부상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GDP가 일본의 80%까지 쫓아갔고 반도체나 일부 산업에서 우리는 이미 일본의 수준을 넘어선 것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일본은 아마 과거 자기의 식민지였던 곳이 이렇게 변한 것을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은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회의 모습을 동경하고 쫓아가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분명히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에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면에서 봐야 합니다. 일본인들은 지금껏 한 번도 민중 봉기로 정권을 엎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라이로 대변되는 권력자들과 그 주구들은 민중의 반항을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일본도로 표현되는 그들의 사륙수단은 오로지 봉건 영주와 그 휘하들이 들고 다니는 것이었으며 일본의 봉건 체제는 그들의 지형과도 관계 있을 겁니다. 섬나라라는 그들의 특성은 지방자치가 지나치게 발전하도록 했으며 중앙정치가 발전한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일본의 정치는 이런 지방의 세력들이 합종연횡하며 그들의 세력을 넓히는 것이 목표지요. 게다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천황제는 그들의 지방 세력을 하나로 묶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현대사회가 된 일본은 개인의 파편화가 심해지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정치 권력은 또 하나의 프로페셔널 직업이었을 뿐입니다. 개인이 자기의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장인정신으로 취하는 일본의 문화는 그들의 공업 생산력을 높여줄 수는 있었지만 반면 그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이 가능했고 국토가 작은 대신 서로 완전히 갈라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일본보다 개인 간의 결속력이 더 강했지요. 물론 이런 것들엔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정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일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발전은 물론 집약적인 공업화가 어느 정도 물적 토대를 갖춰주었기 때문임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의 발전은 일반 시민들의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함께 가진 불만들을 표현하고 투쟁하는 정신과 그것을 통해 연대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발전이 더 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 때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큰 무기였지요. 일본에도 이 하드웨어는 존재하되 소프트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아베가 연설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사퇴를 외치던 시민이 10초 만에 끌려나가는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도 과거엔 그랬었지요. 그러나 일본은 사실 아직도 저런 겁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으되 속으로는 아직도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지금의 일본의 모습인 겁니다. 아베는 그런 일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시대 착오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에서조차 일본의 대일 무역 규제 조치를 비난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베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과거 일본이 한국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로 축적해 놓았던 그들 나름대로의 국력은 이제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국가 부채, 경제적 어려움, 변화하고 있는 일본 시민들의 정서를 다 받아안기에 그들은 너무나 낡았습니다.
그 낡고 후진 일본은 자기들이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마치 임난 때 토요토미가 일본 막부들 간의 분란을 막기 위해 조선을 침공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그들은 스스로 번영했던 그 시대를 그들의 손으로 직접 닦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일본의 국민들을 근대에서 현대로 이끄는 길이 될 겁니다. 그들이 닫아버리는 그들의 번영의 시대 위에 이제 대한민국이 우뚝 설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첫 발자국은 우리나라 안에 서식하는 토착 왜구들을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될 겁니다. 다시 총선을 생각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발끈을 바짝 맬 때가 됐습니다. 일본이 내년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처음 사들인다. 또 F-35B의 항공모함 운용에 대비해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를 경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확충한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이 같은 사업 비용을 포함해 2020 회계연도 2020년 4월에서 2021년 3월 방위 관련 전체 예산 요구액으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1.2% 648억엔, 많은 5조 3,223억엔 30일 기준 환율 환산, 약 60조 461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재무성 협의 및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 없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또 제1위 아베 신조 안배 진삼 총리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로 8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 50조 1,527억 원과 비교하면 10조 원가량 많다. 방위성은 2018년 12월 확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2019에서 2023에 맞춰 실효적이면서 다차원적, 통합적 방위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영역별로는 인건비, 양식비가 2조 1,437억엔으로 1.8% 줄지만 무기류 구매비가 포함된 물건비는 전체적으로 3.4% 늘어난 3조 1,785엔이 계상됐다. 주요 무기류 관련 예산 항목을 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6대를 신규 취득하는 비용으로 810억엔을 올렸다. 지난 4월 추락 사고로 1대를 잃어 12대를 보유 중인 F-35A 3대를 추가로 사들이는 예산으로는 310억엔을 책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F-35형 전투기 보유 규모를 147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다. 아베 정부는 원래 F-35A 42대 구매 계획을 세웠다가 경항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형 최신의 전투기 105대를 연차적으로 더 사들이기로 했다. 계속 사업인 F-15 전투기 개량에는 390억엔, 공중급유, 수송기 KC-46A 4대 도입에는 1,121억엔을 각각 배정했다. 방위성은 공중급유, 수송기 취득 이유에 대해 전투기 부대 등이 태평양 쪽의 광대한 공역을 포함한 일본 주변에서 각종 작전을 광역적,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일본 방위 예산에는 이즈모형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 등 두 척의 항모화 계획에 따라 우선 이즈모를 경항모 구조로 바꾸기 위한 개수 비용으로 31억엔이 반영됐다. 일본은 현재 헬기 이착륙만 가능한 이즈모의 갑판을 내열성이 강한 재질로 교체하고 유도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경항모로 개조할 예정이다. 이후 미국에서 사들이는 F-35B 전투기를 탑재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방위성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사전 조사를 마치고 미군 측과 협의해 이즈모를 다용도 운용 모함 경항모로 바꾸기 위한 개수 작업을 내년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위함 가가의 개수는 2022년 계획돼 있다. PR. 또 호위함 54척 체제를 갖추기 위한 두 척 건조비 940억엔과 잠수함 한 척 신규 건조비 696억엔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이 개량된 고전익 초계기 P-13기 637억엔도 새로 취득한다. 특히 적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처하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F-35A에 탑재하는 미사일 JSM 취득에도 102억엔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슈어 관련으로 122억엔,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 EA 취득비로 303억엔, 패트리엇 성능 개량 비용으로 106억엔을 책정하는 등 탄도미사일 방위 관련 비용 전체로 1,163억엔을 반영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이 밖에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새로운 영역을 융합해 영역 횡단 크로스 도메인 작전 능력을 키운다는 목표에 따라 우주 상황 감시 시스템 취득비 154억엔 등 우주 방위 관련 경비로 542억엔을 책정했다. PR 사이버 분야 예산으로는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로 구성된 사이버 방위대를 약 220명에서 290명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비용 등을 포함해 총 238억엔을 계상했다. 전자파 영역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개발비 207억엔과 대공 전자전 장치 연구비 38억엔 등이 반영됐다. 방위성이 이날 재무성에 제출한 예산 요구안은 오는 12월 정부 통합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뒤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방위성 내년 예산 60조 요구 해마다 사상 최대 경신. 항공모함 개조, 우주부대 신설 비용 등 포함. 일본 방위성이 2020 회계연도 2020년 4월에서 2021년 3월 방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3,223억엔, 약 60조 5,500억 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NHK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30일 이와야 다케시 아모게 방위상 주재회의에서 항공자위대 우주작전대 신설과 해상자위대 항공모함 이즈모 개조 비용 등을 반영해 이 같은 액수의 예산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 회계연도 방위예산 본예산 대비 1.2% 증액된 것으로서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안 50조 1,527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많다. 방위성의 요구대로 예산이 편성, 확정될 경우 일본의 방위예산은 2012년 말 아베 신조 안배 진삼 총리 재집권 이후 8년 연속 늘어나게 된다. 이번 예산 요구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방위성은 현재 해상자위대가 헬기 탑재형 대형 호위함이란 분류명으로 운용 중인 경항모 이즈모를 F-35B 라이트닝 E 스텔스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토록 개조하는 비용으로 31억엔을, 그리고 이즈모에 탑재할 F-35B 전투기 6대 구입 비용으로 846억엔을 각각 책정했다. 방위성은 이즈모 개조와 F-35B 도입 사업이 완료되면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 첨강열도 중국명 갸오위다오, 조도 등 외딴섬 지역에 투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성은 또 총 524억엔을 들여 항공자위대 산하의 인공위성 감시 등을 주임무로 하는 우주작전대 약 20명을 신설하고 관련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위성의 이번 예산 요구안엔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 어슈어 도입 관련 비용 122억엔도 포함됐다. 방위성은 당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아키타 추전, 야마구치 선구, 현 등 두 곳의 자위대 훈련장에 이지스 어슈어 기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일단 부지 조성 비용은 보류한 채 장비 도입 및 운용 요원 훈련 등에 관한 비용만 이번 예산 요구안에 반영했다고 한다. 방위성은 또 104억엔을 들여 육상자위대 산하의 전자전부대를 신설하고 전자파를 이용해 저기 통신을 교란하는 데 쓰이는 차량 탑재형 네트워크 전자전 시스템 뉴스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성은 2030년대 퇴역 예정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후계기 개발 비용과 주일 미군 재편 비용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적시하지 않은 채 내년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2020 회계연도 예산은 재무성 심사와 내년 1월 소집되는 통상국회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물탱크가 늘어져 있는 모습. 처분하지 못한 오염수가 급격히 늘며 현재 부지에는 오염수 100만 톤 T가 물탱크에 담긴 채 보관되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T를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는 국제환경단체 소속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프로서디 레이트 1.071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린피스 측은 전날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이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뒤 방사성 오염수의 한국 노출 위험 커져라는 글을 공유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기고문에서 쇼 버니 수석은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PR. 그는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흘려보내려면 17년에 걸쳐 물 7억 7천만 톤을 쏟아부어 희석해야 한다면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쿄전력은 지난 8년간 오염수를 처리하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면서 아베 내각은 오염수 위기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고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해명하기를 포기하고 아예 침묵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제해양투기 방지 협약이 있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처럼 육상에서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나설 경우 막지 못한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해 아베 내각이 침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이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와 관련 후쿠시마 해역은 물론 태평양 연안 국가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아베 내각이 우리 바다에 저지르려고 하는 환경 재앙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프라자드